대표 맡고 있는 마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 웨비나에 참석을 해주셨고요. 아무튼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저희 EMP 회사를 소개해드리면요. 저희 EMP는 인디펜 재정 관리 전문 회사로서 전반적인 이제 보험, 재정, 투자 및 자산 관리를 해주는 종합 재정 서비스 회사고요. 현재 한 30개 이상의 미 주류 보험회사들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고 각 개인, 손님이 필요하신 재정 상품들, 또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형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 상속계획하고 이제 자산 리포지션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상속계획에 대해서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 이미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뭐 아실 거예요. 매스컴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이시고요. 아마 그 상속계획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요새는 좀 하지 않으시나 보네요. 그래서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저희 웨비나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유진 변호사님한테 제가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준비되셨나요? 박 변호사님. 네, 준비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프레젠테이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계획에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이제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저희가 상속 계획을 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유언장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희가 왜 유언장보다는 상속 계획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속에 관련된 세법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무상으로 양도를 하시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속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준다라는 것은 같으나 사망을 전과 후로 기점이 나누어지는 것을 이제 명심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상속을 한다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증여를 한다가 맞습니다. 상속계획 시 유의할 사항은 이제 저희가 가족분들을 다 모셔다가 한 분 한 분들 이제 가족들의 얘기를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가족들마다 이슈가 다릅니다. 뭐 재혼한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이 조금 더 큰 갖고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분들의 스pen딩 이슈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랑 만났을 때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증여세, 상속세 면책을 떨어뜨린다고 하더니 손님들께서 그러면 본인 사후에 상속세를 자녀들이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것은 아니냐 하시면서 오히려 증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한국 분들께서 부동산을 좋아하시기 때문에요. 부동산을 증여를 하게 됐었을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은 맨 뒤에 받거나 아니면 다음번에 받도록 하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많이 커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상속법원을 피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이 내가 내 재산을 갖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굳이 리빙 트러스트를 안 만들어 놨을 때 상속법원에 내 자녀들이 상속법원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요? 물어보시는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 등본, 호적 초본이 없습니다. 한국 공무원들은 당연히 미국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을 줄 알고 고인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교포들이 한국에서 재산을 놔둬놓고 돌아가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자녀분들한테, 미국에 있는 자녀분들한테
자, 패밀리 레지스트리 가지고 오세요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 서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뭐가 있냐? 출생신고서, 결혼증명서, 이혼을 하신 분들은 이혼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떠나셨을 때 사망 통지서가 있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의 서류들을 대조해보지 않고서는 한 개의 패밀리 레지스트리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망자가 본인이 누구와 결혼해 있고 우리의 자녀는 누구라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상속 법원에 가서 망자가 누구하고 결혼하셨고 surviving spouse는 누구고 자녀는 누구고 그렇게 해서 누구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안 해놓으셨을 때는 상속 법원은 해부가 됩니다. 유언장과 위임장의 혼합형대 말 그대로 살아생전에도 쓰실 수가 있고 사후에도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양도소득세 혜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 요즘은 부모님들이 남기신 부동산들을 자녀분들이 판매를 합니다. 이러셨을 경우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들은 자녀분들이 받으셨을 때 그때 취득가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마켓 밸류 감정가가 나오겠죠. 그것이 자녀분의 취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20년 동안 쭉 갖고 계셨던 20만 불에 사셨던 부동산을 100만 불이 되셨을 때 돌아가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자녀분이 100만 불이었었던 부동산을 받았잖아요. 상속으로. 그랬을 때는 돌아가신 후에 자녀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취득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100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110만 불에 팔았다 하게 되게 되면은 100만 불하고 110만 불에 대한 차액 10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100만 불이었을 때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신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냥 줘버리셨습니다. 이러셨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녀분이 판매를 했었을 때는 부모님의 구매가가 자녀의 취득가가 됩니다. 아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주셔가지고 110만 불에 팔았을 때 자녀분이 1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냈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100만 불의 증여를 했었을지라도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구매가가 20만 불이 그대로 자녀의 취득가로 잡혀서 자녀가 110만 불로 팔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110 빼기 20, 그 9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다 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부동산들은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리빙 트러스를 통해서 상속으로 남기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하고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로 나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살아생전에 바꾸실 수 있는 컨트롤을 가지신 것. 반면에 만드시고 나서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를 넣으시는 것.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굳이 내 재산을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에 묶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 트러스의 기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들 이제 혼란을 겪으시죠. 내가 내 재산을 넘기는데 굳이 이 트러스라는 사람이 왜 필요할까라고 많이들 곤란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언장하고 위임장의 혼합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주인이 살아생전에 관리자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고 위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재산의 혜택을 수혜자에게 그죠? 재산의 혜택을 받게끔 합니다. 살아생전에 제가 주로 리보커블 트러스를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해놨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주인이 저고 관리자가 저고 그리고 수혜자가 접니다. 허나 제가 아프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제가 더 이상 관리를 못하겠죠. 그때부터는 관리자가 제가 정한 2차 관리자로 바뀌게 됩니다. 영어로 팬시하게 successor trustee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런 다음에 주인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떠난다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자가 수혜자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이 모든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의 기본 요소입니다. 상속법원은 그냥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망자가 남긴 재산이 적어도 16만 6천을 초과하셨을 때를 이제 프로베이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때 16만 6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에쿼티가 아닙니다. 에쿼티가 아니고 그로스 밸류입니다. 그로스 밸류라는 것은 일명 마켓 밸류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제가 100만 불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90만 불이 빚이에요. 그럼 10만 불이 에쿼티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박 변호사, 나는 에쿼티가 16만 6천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리빙 트러스트 할 필요 없어요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마켓 밸류, 부동산을 내놨을 때 팔아야 되는 그 금액 자체가 100만 불이기 때문에 16만 6천을 훌쩍 넘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더더욱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5만 5천을 거의 경계선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리빙 트러스트를 안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법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팬데믹을 저희가 지금도 아직 거치고 있지만은요, 팬데믹 중이기 때문에 지금 코트에서 그러니까 딜레이된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도 거의 2년 반에서 3년이 걸렸는데 요즘 거의 너끈히 3년에서 4년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만약에 상속 소송까지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 시간도 엄청나겠죠. 거기다가 변호사 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3년하고 4년을 끌어야 하니 변호사 비용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나라에서 정한 법 제정에 따라서 피를 받아가게 되는데 되게 이제 한 4%에서 6%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피겨를 드립니다. 더 많을 때도 있고 더 낮을 때도 있지만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10만 불의 4%, 두 번째 10만 불의 3%, 나머지 80만 불의 2%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B가 스트럭처가 생기는데 100만 불짜리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이 합계를 2만 3천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한 3% 정도 나오는데 요즘은 공탁금이라는 것까지 걸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다 하게 되면은 4만 불도 접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원치 않은 이에게 상속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구두 유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말로 남기신 유언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박 변호사 나 손으로 뭐 적었어. 아니 타입했어요. 되도록이면은 정확하게 변호사랑 만나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셔야지 사후에 생기실 수 있는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속법원을 피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리빙 트러스트 설립이 있겠죠. 그런데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으시고도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은 뭐냐면은 수혜자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계좌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계좌 자체가 리빙 트러스트로 저절로 옮겨가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손님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금융기관에 가서 알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알리시냐? 수혜자 설정을 리빙 트러스트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수혜자 설정을 자녀분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계좌 자체를 아예 리빙 트러스트 계좌로 전환하시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시 증여, 여기서의 증여는 되도록 주시고 나서도 이제 마음 아프시지 않을 그럴 증여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서류들은 정말 많은데요. 그걸 그래서 저희가 리빙 트러스트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아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아니면은 유언장하고 리빙 트러스트가 무슨 구분이 있냐라고들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유언장으로 재산을 받으실 수 있는 것, 프로베이스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은 16만 6천입니다. 마켓 밸류로 16만 6천이니까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장만 가지고 있었다가는 그 유언장을 가지고 그걸 증거 자료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상속법원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언장을 만들어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드리는데 그러면 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드리고도 굳이 여기다가 또 유언장을 넣느냐? pour over will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리빙 트러스트를 큰 배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그 배에다가 재산을 차곡차곡 실어 올린 다음에 본인 사후의 목적지인 자녀에게 딱 그 배에서 재산을 내려주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큰 툴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유언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노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서 pour over will은 거의 갈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바다에 동동 떠 있으면은 그 재산을 바다에서 건져다가 갈퀴 역할을 하면서
트러스로 실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도 저희가 백업으로 넣어드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위임장의 역할은 또 뭐냐? 아까 제가 트러스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 있고 관리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었죠. 근데 제2차 관리자라고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서류를 통해서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장 석세서 트러스티가 제 재산 관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출타 중이거나 아니면 제가 낙낙낙 아파서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그 재산을 매니지를 하기를 원할 때, 한마디로 부선장을 원했을 때 제가 그 부선장을 위임장을 통해서 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에스크로 트랜잭션이 갑작스레 생겼는데 한국으로 갑자기 관리비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크로 트랜잭션을 배우자가 대신 사인하게끔 하는 위임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대신 사인하게끔 하는 위임을 해준다든지 결과적으로 위임을 통해서 재산권 행사를 대신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죠. 의료사전 지시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타인이 저를 대신해서 의료료를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제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제가 제 의사랑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테니까요. 아팠을 때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저의 의료 결정을 결정했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제가 너무 아프게 됐었을 때 산소호흡기라든지 인공식도 장치를 제거한다, 안 한다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미 어떤 결정을 해놓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결정 자체를 honor하는 시스템이 되게 되는 거죠. 기록 열람권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제가 그 기록을 볼 수 있게끔 이제 의료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어야지 저를 대신해서 의료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호자 지정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낙낙낙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겨서 아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아이를 대신해서 키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신해서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상속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손님들에게 어떤 분들은 박 변호사 그냥 제가 그 김지사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가족들마다 사안들이 다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은 입양한 자녀가 있으실 수가 있고요. 입양한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양한 자녀가 있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못 받아가시게 하고 싶다. 만약에 친척의 아이를 유학을 하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 자녀에게만 상속을 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본인 자녀에게만 상속을 한다라고 리빙 트러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의붓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스텝 칠드런은 상속권이 반면에 없고요. 새 배우자는 저희가 가장 많이 상속 분쟁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은 전처의 자녀하고 후처 사이의 상속 분쟁이 거의 상속 분쟁의 7, 80%를 주로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 부부께서 리빙 트러스를 만들었을 때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분께서 몫을 어떻게 정해놨냐에 따라서 후에 자족들 간의 상속 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제가 뒤에 조금 찰트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재혼에 관련된 이슈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 합니다. 자녀가 앞으로 상속받을 재산을 채권자 배우자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자녀에게 상속을 주게 나중에 후에 상속을 줬는데 이 아이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죠? 그런 이슈가 있을 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녀가 메디컬 이슈가 있거나 장애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국적 여부. 지금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인데 양쪽 국가, 특히 미국하고 한국에서 양쪽 국가에다가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잘못하게 되면은 양쪽 국가의 증여세하고 상속세에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될 상황이고요. 재산 크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상속세하고 증여세 면제액을 떨어뜨린다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걱정 안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걱정을 하셔야 될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속 집행을 할 successor trustee,
유산 상속받을 수혜자가 누구인가? Successor Trust에게는 아니면은 상속을 받을 사람에게는 어떤 규제 조건이라든지 어떤 조항을 넣어서 이 사람이 받아갔었을 때의 제한 조건들을 넣을 수가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앉아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야 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작업이 바로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제가 아까 재혼을 하셨을 때,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만약에 남은 분께서 재혼을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먼저 돌아가신 분께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겠냐에 따라서 이제 후에 상속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두 분이 남편하고 아내가 있었다고 하면은 남편분 50, 아내분이 50을 잃어서 두 분이 합쳐서 100입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아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남편분에게 본인의 50을 얹어줘서 남편분을 100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남편분이 얼마지 않아서 아니면 오래 있다가도 재혼하십니다. 재혼을 하셨을 때 새 배우자하고 재산이 잘못하게 되면은 섞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은 남편분이 전처의 재산을 가지고 간 상태에서 재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상속이 잘못됐었을 시는 잘못하면은 새 배우자가 받아갈 수가 있고 더 안 좋은 상황에는 새 배우자의 자녀가 받아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럴 경우는 되도록 막아주세요 하시는데 그런다고 하면은 자녀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내분이 떠나시면서 아내분의 몫을 자녀분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이러면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아내분이 떠나셨을 때 갑자기 남편분이 재산의 절반을 자녀에게 또 줘야 되니 인컴도 잃고 재산의 원금, 그 프린시펄도 절반이 자녀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리타이먼이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많이들 나온 게 뭐냐면은 두 분께서 만드신 리빙 트러스트가 있었을 때 한 분이 돌아가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분 몫을 B 트러스트, 저희가 일종의 below the ground를 해서 bypass trust라고 합니다. bypass trust에 넣어드리고 살아계신 몫은 survivor trust, A trust, above the ground라고 해가지고 A trust에 넣어드리게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은요. 돌아가신 분 거는 그때 면책 처리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 거라고 명명을 딱딱 박습니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분께서 두 가지를 못 하시는 게 뭐냐? 돌아가신 분 몫에다가 새로운 수혜자를 웬만해서는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다고 하게 되면 새 배우자의 몫이 생겨버리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본인 원금을 쓰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먼저 돌아가신 배우자의 몫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배우자는 이 모든 재산에서 인컴은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50%에 대한 원금 보장을 해주는 트러스트가 바로 이 AB 트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재혼의 이슈가 아니더라도 자산가일수록 AB 아니면 좀 더 어드밴스가 돼서 ABC 트러스트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한 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신 분 몫을 그 해 상속세 면책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 목 재산까지 또 얹어가지고 자녀분들이 이중으로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분의 몫에 대해서 재빠르게 상속세 면책 처리를 하기 위해서 AB 트러스트로 많이 만듭니다. 자,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취소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만들어 놓으시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굳이 내 재산인데 내가 왜 못 바꾸게끔 만들어 놨을까? 이 말은 배로 다시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그 배에다가 철사줄을 꽁꽁꽁꽁 싸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내 재산인데 왜 나도 빼놓을 수 없게끔 철사줄을 왜 꽁꽁 싸매냐? 두 사람으로부터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IRS로부터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왜냐? 제가 살아생전에 철사줄로 꽁꽁꽁 맸다라는 것은 제 재산이 아니고 증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IRS가 irrevocable trust, 그러니까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은, 신탁에 들어간 재산은 나중에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함인데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사항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애리조나 스테이트에 있는 이제 변호사님으로도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자녀분들한테 이제 뭔가가 재산을 넘어가게 됐었을 때, 그죠?
부모님들이 그 자녀분들이 받게 되는 재산을 그냥 자녀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주신다고 하게 되면은 자녀의 채권자라든지 자녀가 이혼하게 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받을 수가 없으니 irrevocable trust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는 자녀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만든 트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제 재산 자체를 제가 만든 irrevocable trust에다가 넣는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산 보호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입니다. 왜냐? 살아생전에 제가 부동산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을 꽁꽁 묶을 필요는 없는데 생명보험 같은 거는 제가 썼었을 때 제가 굳이 살아생전에 막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명보험을 증여를 했다라는 마음으로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다가 많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배에다가 철사줄을 꽁꽁 싸맸을 때 거기 그 철사줄 사이로 쑥 라이프 인슈런스를 넣어놓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을 때 라이프 인슈런스 데스 베너핏 자체가 아예 텍스 프리가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도와드린 손님도 부모님이 아일릿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상속세도 잘 내셨고요. 거기다가 상속세에서 남는 금액도 가지고 다 좋은 방법으로 많이 쓰셨습니다. 반면에 상속세가 꼭 아니더라도 자녀분에게 뭔가 재산을 남기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장애 자녀에게 뭔가 재산을 남기고 싶을 때 다른 방법이 없냐고 하시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장애 자녀는 되도록이면 부동산을 남기면 안 됩니다. 유동자산을 남기고 비장애 자녀라든지 비장애 이제 석세설 트러스티가 대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유동자산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에게 뭔가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데 자녀가 너무 스pen딩 이슈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분께서 도박이 너무너무 심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재산을 줄 때마다 그 재산을 가지고 팔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자녀한테 재산을 준다라는 것은 그냥 도박장에서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저를 통해서 뭘 하셨냐면은 아일릿, 그러니까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줄여서 아일릿이라고 그럽니다. 아일릿을 만드시고 그 아드님을 수혜자로 넣으셨는데 나머지 아드님들이 형님에게 재산을 그 데스 베너핏을 아주 조금씩만 주시게끔 하는 거죠. 라이프 인슈런스를 그냥 그 아드님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면은 아드님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쓰셨을 건데 이걸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로 연결을 해서 철사줄을 콩콩콩콩 싸맸기 때문에 적어도 그 아드님께서 돈을 다 쓰고 길거리에서 앉아서 생활하게 되는 것은 피하시게 된 겁니다. 자, irrevocable trust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irrevocable trust하고 revocable trust는 구조는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틀린 첫 번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revocable trust는 주인하고 관리자하고 수혜자가 살아생전은 대부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주인이고 제가 관리하고 제 트러스에선 제가 수혜를 받기, 제가 인컴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증여를 위해서 만든 irrevocable trust는 그죠? 제 재산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져야 되니까 증여를 위해서 만든 거죠. 증여를 위해서 만든 irrevocable trust는 주인은 저인데 관리자는 제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리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 수중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관리자를 제3자, 그러니까 자녀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수혜도 제가 받으면 안 되겠죠. 증여준 재산에서 제가 그대로 인컴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인컴 텍스 보고는 제가 해야 되는 구조가 되나 실제적인 수혜자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증여준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가 인컴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게 됩니다. 아니 그럼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구조로 만드냐면은 자녀가 되도록이면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이 재산을 건들지 않게끔 하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증여는 했으나 실제적인 컨트롤은 부모 사후에 가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상속 관련된 세금 이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망하시면 발생하는 상속세가 있고요. 2021년도 현재 11.7 밀리언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그 선거 시절 공약으로 3.5로 떨어뜨린다고 하고 세율도 40에서 45%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거가 언제 될 건지 손님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저희가 증여를 하거나 낭낭낭 세상에 안 계시는 분이 계셨을 때 부부 합쳐서 거의 23.4 million이 tax free로 간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제 개혁을 하고 나서는 그때는 부부 합쳐서 개인으로는 3.5니까 부부 합쳐서 700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거의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상속세 면제액에서 3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가일수록 아니면은 3.5에서 11.7 밀리언을 왔다 갔다 하시는 자산가일수록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하겠죠. 그리고 아직은 3.5가 안 되나 앞으로 자산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도 정말 주의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annual exclusion이 있고 lifetime gift exemption이 있는데 이거는 증여세에서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칩니다.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시면서 증여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건데 annual exclusion만큼은 세금 보고에서 빠지게 됩니다. 왜 빠지냐? 나라에서 1년마다 쓰라고 하는 쿠폰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쿠폰은 기간이 있죠. 한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15,000불 쓰라고 했는데 근데 이 쿠폰을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눠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100명을 주든 10명을 주든 적어도 한 사람만 받게 되는 한 사람이 15,000불 미만으로 받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제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제가 15,000불을 10명에게 줬다? 그러면 15만 불이라는 돈을 제가 증여세 보고도 안 해도 되고 평생 쓸 수 있는 면제액을 쓰지 않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10년만 했다고 할지라도 150만 불이라는 돈을 제가 증여세 보고를 안 했으니까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에서 깎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유상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통합세액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살아 생전에 증여한 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깎이게 됩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세제 개혁을 해서 3.5로 떨어뜨렸는데 제가 살아 생전에 제 아이에게 200만 불을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제 사후에 제 아이가 쓸 수 있는 엄마 몫으로 쓸 수 있는 면제액이 350만 불에서 이미 200만 불을 끌어다 썼으니까 150불로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액이 떨어져 이런 상황, 써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annual exclusion을 쓰신다라 계속 지속적으로 잘 쓰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자, 부부 사이에서는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서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제가 가장 아이디어한 상황은 부부 사이에서 서로 이제 시민권자 시달 하게 되면은 적어도 시민권자 배우자가 받아갔을 때는 증여세가 없고 상속세가 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 배우자가 받아가게 된 상황이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유숙수련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하셔야 되시고요. 다행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상속세를 따로 매기진 않으나 지금 계속 캘리포니아에서 버짓이 부족하다고 심심하면은 이제 상속세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가 가끔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방에서 매기게 되는 상속세 적용은 안 되더라도 주법에서 매기게 되는 상속세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 두시고 뉴스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왜 무섭냐면요. 망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9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 망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동산 감정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빚이 얼마가 있는지 다 계산을 하셔야 되시고 그런 다음에 모든 총합을 내서 망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세 텍스 리턴을 도와주시는 회계사님하고 변호사님하고 다 만나서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9개월 이내에 완납을 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벌써 2021년도에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훌쩍 지나죠. 그러다 보니 이 9개월을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9개월에 빨간 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 9개월을 잘못 놓치고 세금 보고를 못 하시거나 세금 보고 연장을 안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돌아가신 분께서 그 해 쓰실 수 있었던 상속세 면제액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9개월 이내에 세금을 내야 되니 갑작스럽게 간정을 해야 되고 재산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 상속세가 어디서 생깁니까? 많이들 어떻게 하시냐? 자녀분들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동산들을 막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케이스를 도와드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특히 프로베이스를 도와드리게 됐었을 때 프로베이스는 퍼블릭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망자의 변호사가 누가 나오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인타운에서 좀 이렇게 이름이 있으시다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리얼스테이트 세일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다들 아시는 거죠. 망자가 내셔야 될 상속세가 많으실 건데 부동산 매물로 내놓으실 거 없을까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재산이 갑작스럽게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지 않아요? 재산이 갑작스럽게 부모님에서 잘 전달이 돼서 자녀분에게 가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반토막을 낸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어떻게 하시냐면은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아까 그 15,000불 쓰실 수 있는 애뉴얼 익스포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녀분들에게 15,000불을 직접적으로 주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자녀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불릴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작년에 주셨다고 해서 올해 더 많이 만들어 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분에게 직접적으로 주시기보다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통해서 많이 증여를 합니다. 이랬을 때 아까 그 철사실 사이로 생명보험을 잘 넣어놔야 되는데 그 생명보험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15,000불 납입금을 계속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냐? 자녀가 2사람이고 배우자가 이제 2분,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2분께서 주신다고 하면은 각각 부모님마다 자녀 1사람에게 30,000불씩 주실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자녀가 많고 수혜자가 많을수록 쓰실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 생명보험금을 가지고 상속세만 낼 것이 아니고 쓰실 수 있는 것이 재혼한 배우자를 위한 상속계획을 위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재혼한 후처와 전처 자녀들이 정말 상속법원에서 많이 싸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재혼한 새 후처분에게 이전까지의 모든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거니 나는 당신에게 굉장히 좋은 생명보험금을 남기고 이 생명보험금을 통해서 당신이 노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죠? 재산이 딱 이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싸우실 일이 없겠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재혼한 배우자를 위해서도 넉넉하게 남기시는 방법 아니면 적어도 그분께서 리타이먼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석세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파트너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가족분들이 상속자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그분들의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회사를 같이 매니지 하셔야 될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은 돌아가신 분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을 주셔야겠죠. 그랬을 때 회사가 그분의 이름으로 라이프 인슈런스를 구매한 다음에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자녀분 중에서 어떤 분은 열심히 재산 관리를 하셔서 도와주셨는데 어떤 분은 안 도와주셨다. 그런데 그 한 분에게 비즈니스를 다 남겼는데 나머지 분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퀄리 비슷하게 좀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쓰는 것이 라이프 인슈런스이기도 합니다. 상속 관련 지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가 이거가 어디 공적인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잘 지키셔야 되고요. 재산의 변화가 있었을 때 리빙 트러스트도 꼭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드리고 나게 되게 되면은 부동산의 명의가 2분의 이름 아니면 1분의 이름에서 트러스트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꼭 liability insurance에 insured로 꼭 additionally 올리셔야 합니다. 자, 증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갑작스럽게 바이든 대통령이 3.5로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을 빨리 자녀에게 증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증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 11월로 저희 캘리포니아에서 바뀐 프로포지션 19이라고 재산세에 관련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집을 어떤 밸류가 되든 자녀분에게 증여 아니면은 상속 아니면은 판매를 하셨을 때
부모님이 내고 있는 낮은 재산세를 자녀가 그대로 테이크오버해서 낮게 재산세를 받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조건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준다라는 거 조건에는. 그런데 조건들이 여기 보시면 더 많이 붙었죠. 뭐냐? 자녀가 그 집에 들어와서 꼭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자녀가 살아야지만 부모님의 낮은 재산세를 물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한정으로 이제 재산의 크기에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재산의 리밋이 100만 불로 책정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 외에도 200만 불까지는 자녀에게 재산을 부동산을 증여 아니면 상속, 판매를 한다고 할지라도 재산세를 자녀분들께서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고 계시는 집이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분들 아니면은 살고 계시는 집을 꼭 자녀분들에게 주셔서 자녀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 유의하셔가지고 보셔야겠죠? 또 재산세가 오르지 않게 만약에 그런 커머셜 프로퍼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LLC를 많이 도와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셨을 때 부모님이 이미 LLC를 가지고 계신 것을 50%를 자녀분들에게 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LLC 안에서는 50%까지는 멤버십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재산세가 재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면은 아직 LLC에 들어가지 않은 부동산이라 하게 되면은 자녀의 이름을 같이 올리고 공동 명의의 LLC를 만들어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변호사님 제가 보니까 오늘 필 받으셔서 그냥 올드웨이 가실 것 같아. 프레젠테이션. 네네. 예, 일단 저는 이제 지금부터 변호사님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미포지셔닝을 좀 하셨을 때의 장점들을 좀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웨비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스케줄 해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 담당자분이 전화하셨을 때 그 미팅 하시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있었죠. 예, 15,000의 기프트를 잘 활용을 해라. 결국은 그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캐시, 뭐 은행에 있는 뭐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든지 이 돈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또 다른 재산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생명보험, 신탁을 활용해서 자녀분들의 미래에 상속세가 일어날 거를 상속세를 미리 대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꼭 세금이 아닌 다른 것 쪽으로도 재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작업으로 할 수 있는 상속재산도 제가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도표는 그랜터, 이제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이 자녀분한테 15,000불씩을 기프트를 한 거를 결국은 이제 자녀분들의 이제 이런 거죠. 아버님, 어머님, 땡큐. 하지만 노 땡큐입니다. 무슨 얘기냐, 15,000을 받았지만은 그 돈을 자녀분들은 이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은 생명보험 신탁에다가 다시 리인베스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러스트에서 이제는 생명보험을 들으신 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를 내게끔 되고 그 보험회사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으면은 보험금이 신탁으로 들어오게끔 이제 플랜이 되신 거죠. 그래서 신탁으로 들어오신 생명보험금은 그 신탁 안에 여러분들이 대직인에 해놓은 베네피셜리들 어떻게 금액을 받는다는 거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뭐 이거 이제 케이스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보면 거죠. 가령 우리 김 선생님 부부가 65세 되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드님 하나, 딸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 한 분당 얼마씩? 예, 15,000불. 뭐 자녀가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 웨비나 참석하신 분들 누구나 15,000불씩은 제가 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없이. 예, 문제는 제가 오늘 보지를 못하니까 못 드리네요, 여러분들한테. 예, 일단 그런데 우리 아드님, 따님 두 분 계시면은 15,000불, 엄마가 15,000, 딸한테 15,000, 3만이죠. 아버님이 또 15,000, 그럼 거의 6만 불을 지금 기프트로 이제 아무 세금 없이 그걸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6만 불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미래에 나올 상속세가 우린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보험, 상속보험, 아까 말한 그 일리버커블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용해서 보험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은 6만 불을 매년 불입금하셔서 20년을 불입금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 120만 불을 내 돈에서 이 보험료를 나가신다는 소리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보험을 사시냐면은 이 상속보험을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건강에 따라 여러분들이 좀 틀리시겠지만은 2.8 밀리언에 대한 보장된 생명보험을 받으신다는 소리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120만 불이라는 돈이 내 재산에서 줄였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인가요? 결국은 내 재산이 줄어들으니까는 상속세를 낼 것도 줄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뭐 11.7 밀리언, 1,170만 불을 사용하지 않고 15,000불씩을 매년 조금씩 이렇게 했더니 이 돈이 나중에는 120만 불이라는 재산을 내가 아무 세금 없이 자녀분한테 트랜스퍼를 했는데 그 트랜스퍼를 하는 거가 그냥 120만 하는 게 아니고 그 120만을 써서 280만 불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생명보험을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잠깐 제가 요거를 잠깐 스크린을 잠깐 좀 내려볼게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는 이 생명보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가 잠깐만요. 스크린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시면은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는 게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프로포설이세요. 28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잠깐만요. 제가 예, 죄송합니다.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80만 불이라는 보험에 대한 이 프로포설인데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는 게 있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생명보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기분이 나쁘다. 예, 뭐 이렇게 안 좋다. 자, 그거 다 배제하시고 예, 기분 나쁘시고 뭐 이런 거 다 배제하시고 과연 여러분들이 불입금을 하셨을 때의 생명보험의 값어치가 있느냐 소리죠. 상품에서. 여기 보시면은 물론 여러 가지 재정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을 때 수익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주식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도 있는데 이 생명보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조건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쓸 수 없는 재산이세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나 내 자식들이 쓸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허락이 되신다 그러면은 그 어떠한 재정 상품보다도 가장 세법이나 모든 거에서 효율적인 상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요 65세 되신 분이 280만 불의 보험을 이제 그 실질적인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이렇다는 소리세요. 가령 여러분들이 80세에 들어가셨다. 그럼 여기 12%라는 게 나와 있고 무슨 얘기냐면은 16년 동안 보험료 낸 거하고 보험금을 받았을 때의 비교를 해보면은 실질적인 매년 수익률이 12%는 같다는 소리세요. 조금 저희가 좀 더 길게 볼까요? 요새 평균 수명 늘어나니까 90까지 여기 보시더라도
5.17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매년 5.17의 수익률을 받은 거랑 똑같다는 소리죠. 자, 5.17 수익률을 받은 거는 생명보험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어떠세요? 100만 불짜리 보험이든 10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이든 여러분들은 받으시는 수혜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제로입니다. 결국은 5.17의 이 네트로 받는 수익이라는 거는요, 거의 7% 정도 그로스에 대해서 수익률이 나온 거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요 계산을 이렇게 봐서는, 이 레가시로, 그렇죠? 자녀분들이 받으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립니다. 저희가 이 프리미엄 파이낸스가 다음 목요일 날 저희가 지금 스케줄 돼 있죠. 예, 우리 EMP의 또 에릭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파이낸스를 사용해서 인슈런스 트러스트까지 상속계획까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잠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집을 내가 있는 돈 캐시로 100만 불짜리 사느냐, 아니면 50만 불만 다운페이고 50만 불 은행에서 바로 해서 집을 사시느냐, 그거에 대한 생명보험의 컨셉이세요. 목요일 날 여러분들 그 신청하신 분들은 꼭 잊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건의해 드립니다. 좋은 인포메이션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은퇴자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은퇴자금으로 상속재산 만들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 일단 시나리오가 이제 뭐 미세스 게임 미스터 게임 또 나옵니다. 예, 65세신 두 분이 계신데 아들이 이제 30살, 존 킴이라고 30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IRA가 한 50만 불짜리가 있다는 소리죠. 요새는 저희들이 상담해 보면은 기존에 401k로 롤오버 했든지 아니면은 꼬박꼬박 IRA를 잘 모으셔가지고 또 요새같이 13년 동안 주식 마켓이 워낙 좋아서 인베스트먼트 하고 계셨던 IRA 어카운트는 상당히 어카운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50만 불 여기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그 다음에 한 100만 불 정도가 또 인베스트먼트 한 에셋이 또 따로 있으세요. 요새는 뭐 어디 가더라도 뭐 이렇게 뭐 식사하시고 아니면 뭐 친지분 친구분들 얘기하시면은 이 얘기가 꼭 빠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신 것 같아요, 요새? 주식 얘기세요. 그렇죠? 주식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본인이 어떤 주식을 샀는지, 테슬라를 잘못 샀느니 팔았다느니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도 이분이 두 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소리죠. 100만 불을.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분들은 또 다른 인컴, 렌탈 프로퍼티가 충분히 있어서 더 이상 리타이어 하셨을 때 생활하시는데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김 선생님 부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IRA만큼은 우리 아들 존한테 줍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참고로 IRA는 어떠세요? 아마 IRA뿐만이 아닌 모든 은퇴 자금 어카운트, 뭐 어뉴이티라는 상품도 있으실 거고, 뭐 401k도 그렇고, 뭐 펜션도 있고, 이 프리텍스로 들어간 어카운트들 있죠. 세금을 안 낸 어카운트들입니다. 아마 국세청에서 원하는 그 세금 걷는 어카운트 중에서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를 가장 원하지 않을까 봅니다. 왜? 그 어카운트를 나중에 돈을 찾으실 때 어떠세요? 100% 다 세금을 내야 되는 어카운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550만 불이라는 IRA를 우리 김 선생님은 이거를 내가 미니멈만 조금씩 찾아 쓰고 나중에 이거를 아들한테 주겠다 이제 생각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가 2019년 12월에 새로 개정된 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큐레이라고 해서 그 리타이어먼트에 관한 어카운트에 대한 몇 가지 규정사항이 바뀌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 보시면은 부모님으로 받은 IRA 어카운트, 그렇죠? 만약에 이제 남편분이 IRA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되냐? 그 IRA를 와이프가 받으신 거를 이제 스파우셜 IRA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한 번에 내질 않고 와이프분이 이월해서 그 돈을 조금씩 찾아 쓰시는 거를 스파우셜 IRA이고,
만약에 그 IRA 어카운트가 자녀분 힘으로 돼 있으면은 그걸 inherit IRA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법이 바뀐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 inherit IRA 부모님으로 받은 IRA를 세금을 안 내고 최대한 스트레치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레치 IR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도표를 보시면은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 스트레치 IRA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님이 우리 김 선생님이 65세 15년 있다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50만 불짜리 IRA가 그렇죠? 5%씩 넷 그로스 했으면 66만 3천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스트레치 IRA가 허용이 됐을 때는 이거를 이제 아드님이 받아서 아드님이 조금씩 최대한 미니멈 법적으로만 뽑아 쓰고 최대한 이거를 스트레치해서 나중에는 더 길게 뽑아 써서 궁극적으로는 억한 밸류를 더 크게 키운다는 소리죠. 자, 이게 2019년 12월 전까지는 얼라우를 했었습니다. 자, 바뀐 법은요. 이제는 그거를 못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세금을 다 내시든지 아니시면은 맥시멈 10년 안에는 아드님이 받은 거를 다 세금을 내셔야 돼요. 결국은 세금을 다 걷겠다는 소리죠. 다시 말씀이 이렇게 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IRA 어카운트를 혹시 올해 돌아가시면은 그 돌아가신 아버님의 파이널 텍스 보고 1040를 해야 됩니다. 그 1040 텍스북을 할 때 가지고 계신 66만 3,746불이 올해 소득으로 잡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득세가 얼마입니까? 그 정도 인컴이 되시면은 그래서 밑에 보시다시피 Federal Effective Tax Rate 30.9%, State Tax 있죠? FICA Tax 거의 44.2%세요. 66만 3천 불 IRA를 자녀분한테 레가시로 주겠다고 부모님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아드님한테 갔을 때 순수히 돈을 받는 거는 37만 불뿐이 돈이 안 된다는 소리죠. 29만 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어차피 내가 세금을 내야 될 돈이고 가지고 있으면은 아드님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은 미리 부모님이 이거를 효율적으로 자산을 리포지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은 생명보험을 이용을 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가령 65세 지금 전에 이걸 기다리지 않으시고 오늘같이 저희 세미나 웨비나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형편에 이렇게 플랜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플랜을 하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65세에 그렇죠? 65세에 지금 50만 불짜리 가지고 계신 이 IRA를 다른 어카운트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어떤 어카운트? 이 50만 불에서 한 5% 정도 나올 수 있는 인컴이 나올 수 있는 상품에다 저희가 트랜스퍼를 합니다. 자, 50만 불에 5% 나오면 얼마 나오나요? 2만 5천 불 나옵니다. 자, 2만 5천 불의 세금을 내셔야 돼요. 가령 한 5천 불 내시죠. 세금을 나눠서 내더라도 남은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가령 2만 불이 남으신다 그러면은 2만 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상속보험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주시는 거세요. 그럼 얼마 정도 사시냐? 65세 되신 분이 2만 불씩 매년 보험료 넣으시면 한 115만 불 정도 보험금을 사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버님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IRA를 그냥 자녀분한테 넘길 때는 자녀분들이 세금을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 그거를 미리 어느 정도 조금씩 뽑아 쓰셔서 뽑아 쓴 거에 대해서 세금은 어느 정도 내시고 그 뽑아 쓴 세금 낸 남은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자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플랜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 김 선생님이 this is a good idea. 세법이나 모든 거가 봤을 때는 이게 좋다고 만약에 플랜 하시면은 이만큼의 차이가 있으세요. 아까 말씀대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66만 3천 불 한꺼번에 세금 내고 아드님이 받으시는 금액은 37만 불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세금 조금씩 내고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에 still IRA에 남은 돈은
이 정도 남아 있다는 소리죠. 5%씩을 그동했다 우리는. 그러면 매년 25,000불 뽑은 거에 대한 토탈 세금 낸 거는 한 12만 3천 불 정도 내세요. 거기에다 저희는 뭐를 만들었나요? 매년 2만 불씩 넣어서 115만 불이라는 세금을 하나 더 안 내는 또 다른 자산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하고 안 했을 때 차이는 146만 4천 하고 그 다음에 37만이세요. 결국 디퍼런스는 거의 1.1 빌리언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해 주세요. 레가시로 주는 것에서 생명보험이 가장 유리한 장점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금을 안 내는 거고 어차피 가지고 있는 은퇴 자금을 세금 낼 거를 미리 플랜을 해놓으시면은 110만 불의 차이가 있으신 거세요. 자, 이거는 뭐 자녀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프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15,000불씩을 매년 증여를 해서 부모님 생명보험을 결국 뭐 그런 거죠. 아까 기프팅 말씀드린 것도 아이들이 나중에 베네핏 받을 건데 지금은 아이들이 돈이 없어요. 그만큼 15,000불씩 뭐 6만 불씩 낼 보험료 낼 만한 그 상황이 안 된다는 소리죠. 결국은 이제 이 성격을 잘 이렇게 해석하면은 부모님이 내가 내줄게 결국 그거죠. 증여를 함으로써 네가 돈이 없으니까 아들 딸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내줄게. 그 대신 증여를 해서 그 돈을 차곡차곡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컨셉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빨리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드린 얘기가 말씀이 아마 다 이해가 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고요.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금 파티스페이션 하고 계셔서 저희가 Q&A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쯤 저희 그 EMP에 일하시는 우리 에이전트 분들께서 여러분들한테 또 링크를 또 보내드려야 되죠. 목요일 날 6월 10일 날 할 프리미엄 파이낸스에 대해서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하고 또 저희하고는 재정적인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하고는 상속에 대한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미팅 자체가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시간적으로 안 되시면은 저희가 줌으로도 저희가 미팅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만 저희가 그 베네핏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뭐 리빙 트러스트 예전에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너무 오래됐고 이걸 어멘드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안에 컨텐츠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그런 상담도 변호사님하고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그 피는 상담비는 변호사님께서 이번에는 안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웨비나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베네핏을 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미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걸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EMP에서 준비한 상속 및 자산 리포지션에 대한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